안녕하세요, 구독한 나무 여러분. 썸네일이 세죠?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읽고 '진정 저축이 제가 된 시대가 왔구나.' 싶어서 던진 썸네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된다. 투자라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 이제 이 말은 조언이 아니고 거의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재테크에 몰두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빛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이거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 뭐 좋을 것 같지만 별로죠, 사실은.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 하지만 이 불안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투자에 늦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저장 개념이 곧 저축이고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모으고 금도 모으고 이 화폐도 그냥 저장을 해두면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됐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이 없고 저장이란 개념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화폐를 단순히 저장만 해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줄어드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죠. 화폐가 너무 많이 찍히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인 전환점은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찍고 싶은 만큼 화폐를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법화 체제입니다. 법화는 정부가 보증만 하고요. 실물 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신뢰로만 가치가 유지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만 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주의 경제학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서적 조금만 들춰봐도 바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해요. 경기 침체가 되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으라는 거죠. 뭐 지금 딱 저희가 마주한 상황이죠.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을 풀고 뭐 이런 거. 아무튼 지금 이 케이스주의 철학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민생 소비 쿠폰이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찍은 돈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호텔 경영학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풀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돈만 풀면 사람들은 다시 움직인다는 믿음. 그러니까 현대판 마법 주문과 같은 현금 살포인 거죠. 즉 돈이 안 돌면 그냥 돈을 억지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럼 뭔가 잘 굴러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풀린 돈이 만든 수요는 진짜가 아니라 기대감만 부풀린 가짜 수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번 게 아니라 번 것처럼 착각하고 쓴 거죠. 결국 물건값은 오르는데 돈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쿠폰을 뿌린 뒤에 귀신같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아유 이거 사람이 이제 손님 몰리니까 가격 올린 업장들 이거 진짜 양아치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양심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이 만든 구조적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쿠폰이 풀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죠. 이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업장 입장에선 재료도 더 빨리 떨어지고 인력도 더 필요해집니다. 갑자기 몰린 손님을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더 비싼 값의 재료를 구하거나 인건비를 추가로 써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결국 업장도 버티려면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오르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시간 간격을 두고 언젠가는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핑계 삼아서 지나치게 가격을 갑자기 펌핑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돈을 이렇게 푸는 방식 자체가 이 물가 상승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대상은 일부 업장의 양심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게 마땅하지만 돈을 푸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도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쿠폰 풀었다고 뭐 모든 가게가 그렇게 손님이 폭증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보세요. 저희 그 쿠폰 받은 거 그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남들도 좋아할 법한 그런 업장에 더더욱 쓰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가게들이 먼저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이제 원가 같은 게 올라가면 그러면 그 가게에 맞춰서 다른 가게들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물가가 오르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찍어서 소비를 늘리면 좋다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의 본질이 실제 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화폐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돈의 본질이 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그 돈이 실제로 만든 가치나 결과 없이 그냥 찍혀 나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실물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그냥 돈을 찍어서 푼다? 그거는 이제 실물이 없는 돈이죠. 즉 신뢰만을 기반으로 하는 돈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돈이 실제 가치를 가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찍어대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거 진짜 가치 있는 돈이 맞아?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화폐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을 아무리 줘도 빵 한 개를 못 사고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은 물건 대신 금, 외화, 실물 자산을 찾게 되죠. 이게 바로 화폐 붕괴,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은 그 신뢰 위에서 없는 돈도 만들어내는 부분 지급 준비제를 운영하잖아요. 그 말은 즉 실제로 찍힌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 있는 돈 그리고 빛으로 미리 당겨 쓴 미래의 돈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화폐가 정확히 얼마만큼 있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화폐를 계속 찍는데 그동안 얼마나 찍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회사에서 재고 관리할 때 얼마나 생산했고 얼마나 나간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부채 중심의 성장론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돈이 없더라도 미래에 벌 거라고 믿고 빚을 지는 게 미덕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을 견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으로 가장 큰 자산을 산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겠죠. 이 구조에서 성공을 하려면 결국엔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거액의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졸업하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가서 그 연봉으로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큰 집을 장만하고 여기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자금은 모아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법화 체제 안에서는요. 성공을 위해선 평생 불어난 빚을 진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 부채로 인해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두려움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견디는 능력이 곧 성공이다. 너무 싫어요. 골치가 아픈데? 그냥 내가 할 일을 꾸준히 잘하면 잘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데요. 아무튼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이 부채 중심의 구조는요.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의 전략이 아니고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고 정부는 화폐를 찍음으로써 지출을 늘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미래를 당겨 쓰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돈은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 빌려서 쓰는 게 되고 성공은 벌기보다는 빚내기에 달려있는 거죠. 이런 부채 중심의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사실 하나의 전제가 필요해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야 되고 자산은 계속 올라야 한다. 그래야 빚을 내서 자산을 산 사람들이 더 성공하니까.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통화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확장적 통화 정책이에요. 그 결과는 명확하죠. 예금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고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중산층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과는 뻔하죠.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고 이제 체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예전에 로마처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이게 무서운 게 저도 한 5년 전에 이제 막 경제에 눈 떴을 때 전세는 집주인한테 돈 주는 거니까 월세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고 감가가 안 되는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빚을 내서 사야 된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이런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너무 신세계였어요. 이게 부자들만 아는 세상이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축이 뭔가 한심해 보이고 빚내서 뭔가 하는 게 되게 똑똑해 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경제 논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뭔가 저도 좀 이제 아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궁극적으로 더 깊게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수준은 대중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겠죠. 정치인들도 지금 당장의 표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놔야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정책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만 봐도 그래요. 운동 독서 너무 필요하고 좋은 거 아는데
이 장기적 안목을 가졌다면 이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걸 아는데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지금 더 편하고 좋은 것만 찾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운동 독서로 이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가 진짜 기회고 어디기부터가 위험인지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저축이 죄가 된 시대가 맞기는 맞잖아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를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철학은 화폐를 찍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위험한 전제고요. 우리는 그 전제를 한 번은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고독한 대한민국의 30대라 이런 큰 개념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사이페딘 아모스의 더 피아스 스탠다드 이거를 읽고 확실히 의식이 한 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나를 굴러가게 만드는 어떤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숲보다 깊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